유튜브에서 막전 막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선 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자, 윤호중호 비대위에 대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는 물러난 상황에서 민주당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진골 쇄신하겠습니다. (180석만) 믿고 안주해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들은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쌓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위성정당 만들 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민주당.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선 좀 어떻게 봤는지, 특히 이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됐어요. 이 부분이 좀 평가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성공한 비대위가 3번 있었다고 예전에 세 번이나 있었나요? 그게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2016년에 문재인 대표 비대위, 그리고 2020년에 국민의힘 비대위 모두가 김종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크게 혁신을 하는 모습을 어쨌든 포장이라도 잘 해야지 이게 좀 하고 공천 개혁 막 이런 거 하고 쳐내고 이런 것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잘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윤호중 비토론이 지금 강하게 나온 이유가 일단 원내대표로 이번 대선에 패배 책임이 있는 거 하나고 있고, 또 하나는 강성 친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선을 좀 보면 눈에 띄는 인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위원장, 뭐 당대표급이죠. 거기다가 최이배 의원, 전 의원,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또 이소영 의원 등등이 조금 이제껏 주류하고 좀 다른 느낌의 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조홍천 의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 딴지를 걸겠습니까? 당내 쓴소리를 늘 했었고. 좀 당의 개혁에 좀 맞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선거제 마지막에 영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2030 여성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놓았었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과 관련된 성비위 문제가 깨끗이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지원 위원장의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쇄신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딱히 또 역시나 뭐 왈가왈부할 게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인선을 봤을 때 비대위가 이제 최고위원 비슷한 거잖아요. 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 지금도 자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비대위 구성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선거에 져가지고 되게 속상하고 마음 쓰린 분들에게 비판의 목소리 내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비대위를 왜 만드냐면요. 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관심을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저희들에게 눈길을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들 많이 변화하겠습니다.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비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부터 벌써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박지현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척 그 민주당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살아온 삶이나 나이 때문에 공동비대위원장 되기에는 부적합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 보니까 언론 인터뷰를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상당히 당에게 부담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내뱉어놓은 여러 가지 약속과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당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도 안 지키는 그런 정당. 그래서 풍지박산 중구난방 난장판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박 위원장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 당분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당의 대표들은 언론 인터뷰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가급적 좀 무겁게 가시는 게 좋죠. 그냥 뭐 하루에 이렇게 한 7, 8번 나가시면서 저의 일자리를 뺏는 거 그런 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박지원 위원장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이제 영입 인사로 왔을 때 민주당을 향해서 외치는 것과 민주당의 대표 얼굴이 돼서 바깥으로 외치는 건 다른 겁니다. 달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돼서 바깥으로 막 멋진 얘기하는 게 비대위원이 아니에요. 내부 수습을 하고 전열을 가다 놓는 게 비대위원입니다. 아하. 그 역할을 바깥에 있는 이제 공격수였다가 지금 사실 이제 방어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을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널들 모두 비대위는 정말 잘 좀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다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 쇄신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거 잡은 거는 좀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오창석 평론가? 이거는 뭐 잘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정치 개혁안, 그렇죠. 그리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안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민주당이 변하고 있구나, 약속을 지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때 했던 약속은 선거 끝났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없던 걸로 하고 저 이제 송영길 당대표입니까? 6월 1일 날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이 개혁안만 저희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약속부터 지켜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자, 이 같은 민주당의 쇄신안들, 뭐 여성 청년 공천 확대, 뭐 성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 등 같은 이런 쇄신안을 두고 이 소수자 정치로 선거 이후에 활로를 모색한다면 180석짜리 녹색당이 될 것이다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민주당에게 약간 훈수를 좀 뒀습니다. 자, 이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안 어떻게 보십니까? 훈수 둘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힘에서도 여성 청년 공천 확대하고요. 성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 이거 그 기준으로 삼기를 바래요. 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대방에서 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아냥거리고 뭐 반발하지 말고요.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주 기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본인 정당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들 또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조금 저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이게 공당의 대표가 이게 정치평론가가 할 일이에요. 이런 거를 장성철 교수님 같은 분이 해야 제가 가볍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가벼운 거. 가볍진 않으신데 장성철 무겁지도 않습니다. 교수님 정도면은 이렇게 조언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할 수 이거는 있는데. 네. 자기 당에서 각자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승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못하면. 근데 굳이 이렇게 약간 비아냥대듯이 하는 거는 그렇고 또 하나는 이번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를 좀 맥락을 보면은 사실은 선거 막판에 원래는 한 뭐 이준석 대표는 10%포인트까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0.73%포인트로 줄었잖아요. 아주 이게. 박빙이 됐죠. 그거의 책임이 이를테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에도 공이 있지만은 그렇게 만든 거에는 과도하게 이를테면은 젠더 뭐 갈라치기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2030 남성에 올인했던 부분에 반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오히려 지금 그러나 젠더 정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는 건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판단해 보시겠지만 어쨌든 좀 양당이 각자 좀 혁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짧게만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소수자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녹색당은 180석이 되면 안 됩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성 정치에 찌든 발언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에요. 모든 정당은 180석이 될 수가 있죠. 왜 녹색당 180석이 되면 안 됩니까? 이런 정당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거대 보수 정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우리 대선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참 네.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늘 강한 목소리. 결국은 공약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헛다리 짚어주면 고맙고. 그럼 거창한 거 아니라니까. 그때 인사도 굉장히 공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했었던 아무 기억이. 말도 없이 그때 이길 줄 알았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보내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고 나니까 도끼가 더 오르네요. 자, 쇄신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일부 의원들은
어떤 특정 인사를 비대위 이런 데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종사퇴하기로 했으면 윤호중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게 맞거든요. 대선 패배의 그 대표적인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딴 사람들은 전부 총사퇴하고 혼자만 남아서 돌려막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죠. 어떤 보면 이른바 기존에 우리 친문재인 친문 또 지금 이제 친 이재명 이거 갈등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있거든요. 오창석 평론가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일단 갈등으로 비춰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두관 의원이 공개적으로 계속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부르짖는 것 자체가 예.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다. 왜 하죠 계속? 왜 특정 의원이 특정 인물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게 네. 정치권의 추천은 잘못 비춰지면 나는 그 사람의 개파예요라고 보일 수 있는 개파로 거거든요.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빨리 당내 갈등을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개혁안 내놓는데 너 그만두라니까 왜 그만 안 둬? 계속 이거 거치 문제를 문제 제기하면은요 본인이 권위를 갖고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불만부터 빨리 정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요 비대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2박 3일 날샌 토론을 하더라도 저 다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그만두라는 소리 안 나오게 하든지 네. 계속 그렇게 분란 일으킬 거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지만 당내의 또 의원들 또 비대위원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심 민심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이배 전 의원인가요? 최이배 비대위원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동떨어진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다음에 좀 억지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거나 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말이 다 원론적인 거라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최이배 전 의원, 최이배 비대위원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어젠다는 왜 다시 민주당에게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가? 왜 민주당이어야만 하는가가 우선되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안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우선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 이제 2016년 비대위가 이제 민주당에 성공했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했던 게 경제 인사들과 함께 쭉 서서 유능한 경제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먼저 제발 얘기하자. 민주당이 계속 이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민생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뉴파티 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제가 그때 또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고 있다. 다만 최이배 비대위원한테도 직언을 좀 하고 싶은 게 직원이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 하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다른 이야기를 냈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뚜렷하게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다시는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뚜렷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애매하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 중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당은 2030이 당당한 주권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체 광역기초위원회 30%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선 중에 이야기했던 것들 지선 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청년 30% 공천은 이상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우리가 왜 합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 공천을 하는 건데 지역 기반이 없거나 지역에서 활동을 조금 덜 했던 청년들을 공천을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구도가 좋아요. 아주 그런 유리하죠. 상황에서 개혁 공천을 하겠다는 것만 고집을 해서는 지방선거가 폭망할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근데 약속을 해놨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참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난감해요. 일단은 근데 2018년에 쇄신 공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젊은 구의원들, 젊은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었거든요. 네. 부산시당위원장이 이제 박지호 의원과 이제 최근에 통화를 했었는데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 벌써 작업이 들어가서 벌써 청년 공천을 하기 위해서 네. 특히나 당선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세력화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장기적인 과제, 국민의힘에도 장기적인 과제가 될 텐데 예전에 총재 시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총재가 공천권을 다 휘두르니까 86 데려와 해서 집단으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집단이 공동의 어젠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구별로 청년을 공천하면은 그 지역 위원장한테는 줄 설 수가 있어요, 청년이. 근데 다른 지역구의 청년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역위원장에게 반기를 들기도 좀 힘든 상황이 또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는 근데 물론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류의 공약이 굉장히 위험해요. 장성철 소장님하고 의견이 궤를 같이 하는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게 여성, 청년 공천 확대, 성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 그리고 뭐 삼선 연임 금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시혜성으로 한번 이를테면 여기가 소외받았으니까 여기 몰아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당 정치에 대한 개혁이에요. 네. 그래서 막판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막 바람이 조금 일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정치개혁이라는 큰 아젠다를 너무 늦게 내놔서 진정성이 의심받았지만은 야 민주당 그래도 한번 바꿔볼라나? 하는구나. 거기에 나왔던 그 정치개혁은 그 기본적으로 약간의 불가역적인 시스템적인 법을 바꿔서 하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또 야 이용해 먹고 또 좀 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했듯이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게 혁신의 모습으로 하면서 이런 것이 같이 시너지가 나는 거지 그거 없이 이것만 하면은 저는 된다. 거의 좀 많이 어렵다고 봐야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30% 공천 중요하지만 어디에 공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공천해줬다라는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당선될 곳에 공천. 이길 만한 곳에 공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창석 평론가님을 네. 이번 지방선거에 서초구청장으로 출마를 시켜요.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서 청년 30% 공천 우리가 약속 지켰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공천하려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에 공천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당선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거듭나려면 25일에 있을 원내대표를 누구를 선출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한다라고 지금 합니다. 어떤 인사가 선출된 게 맞습니까?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원내대표나 어떤 사령탑이 오더라도 지방선거 참 쉽지 않은 구도긴 한데요. 지금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들 바로 옆에 누구누구 개파, 누구누구와 친하다. 옆에 땅땡 누가 다 있어요. 이름이 바로 붙잖아요. 네, 다 붙어요. 그래서 이게 개파전으로 이제 번지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개파색이 옅은 사람이 되면 좋으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개파에 흔들리지 않고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신념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모든 게 맞닥뜨렸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조를 정하고 그에 따른 공천을 하고 그에 따른 반성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의 비대위, 민주당의 쇄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원의 한 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민주당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젖잘싸가 아니라 잘싸젖이다. 잘 싸졌는 뭐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잘 싸웠지만 졌다. 방점을 졌다에 두라. 근데 자꾸 잘 싸웠다에 취하시는 것 같아요. 방점을 졌다에 두라라고. 잘 싸웠지만 졌다. 와, 장원 씨 말씀이 탁 와닿네요.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준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장성철 교수님이 자꾸 퍼뜨리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퍼뜨린다고 뭐예요? 경기도지사에 유승민 의원이 나온다. 얘기를 자꾸 모 방송국 가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또 여당 패널인데 이렇게 막 퍼뜨린다라는 폄하적인 발언. 퍼뜨리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퍼뜨리나 발설이나 좋은 얘기가 뭐가 있죠? 네? 전달하고 있는 유출시키는 전달하고 있는 장성철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능성은 어느 정도? OBS